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이제 내일 이 나라의 1차 체제진정은 끝납니다. 제가 1차 체제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설사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그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가 선진민주주의였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출마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거의 끈질긴 생명에게 솔직히 놀랍니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이런 게이트 사건 외에도 혹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중에 하나만 연루되어도 정치 생명이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그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선진 민주주의였다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살아남아 대통령이 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그의 말대로 그가 정치 탄압을 받은 것으로 혐의 사실은 대부분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명이 늘 말을 하죠. 검찰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지지자들은 그 정도의 범죄는 정치인이라면 의뢰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털면 그 정도의 문제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선진민주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 전부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엄격히 말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당선 무효라는 것을 선고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오히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조희대를 법사위 청문회에 불렀습니다. 당장 법관 대표라는 이들이 법관 회의를 소집하자 이렇게 나섰죠. 대법원장을 특검하고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야말로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선 이들이야말로 법 위의 절대자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들은 의외로 약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대중 독재로서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책이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대중의 광범위한 환호를 받으려면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기본 시리즈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지난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의 근거로 말해왔습니다. 누가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나무라고 또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 반민주적인 공천을 한 것을 비판을 하면 무슨 소리냐? 그 결과는 지금 사상 최고의 대승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어찌 그것이 반민주주의냐? 이러면서 거꾸로 면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포퓰리스트 정권의 전체주의, 바로 이것입니다.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포퓰리스트 정권의 전체주의. 이것이 지금 곧 벌어질지 모를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가 썼다고 알려진 음란 게시글과 그리고 이동호가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700여 차례나 했다는 상습 불법 도박에 대한 파문입니다. 700여 차례 했다면 하루 한 번씩만 계산을 해도 거의 일주일에 4, 5일씩 이런 인터넷 도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사용한 판돈만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유력한 후보의 가족 도덕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파문이 잦아들 때쯤 이번에는 유시민의 폭언이 터졌습니다. 나는 이 뉴스를 접하고 모 방송에서 유시민이 총기를 잃고 정신이 황폐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잘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말을 유시민은 정치적 반대 진영의 대통령 후보 부인에게 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문수는 30일 강원도 지역유세에서 학벌이 높다고 지혜가 생기느냐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상고 출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은 목포 상고, 노무현은 부산 상고 출신이죠. 그는 제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연단에 올라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문수가 31일 오전 강원도 홍천 유세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본인도 법인카드 쓰고 아내도 법인카드 써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아들도 온갖 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다. 김문수 후보는 사회복지사인 딸 김동주 씨가 같은 사회복지사 남편을 만나 결혼한 얘기를 꺼내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나 고위공무원 사위를 보라고 중매가 많이 들어왔다. 딸에게 누가 좋으냐 하니까 자기 학교 사회복지과 다니는 친구가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둘 다 사회복지사라 봉급이 너무 낮아 힘들지만 두 사람이 사이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예쁘게 낳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돈과 학벌을 말하는데 우리 사회에 고칠 게 많다. 그러면서 아내 설란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아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말한다. 사람의 지혜는 꼭 학벌 높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이어서 한 말은 좌파를 아주 머쓱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와야만 대통령을 할 수 있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다 상고 출신이다. 그 뒤에 한 말도 아주 재밌습니다. 대학 안 나오면 영부인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 7년마 중에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제가 제일 어리석다. 이 김문수 후보의 형제들이 7남매인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김문수 뿐인데 그 김문수 본인이 제일 어리석다. 나머지 형제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 상고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문수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이 적힌 티셔츠를 본 군중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사실 앞서 유시민이 지난 28일 김어준 유튜브에서 설란영 씨를 두고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다. 제가 어제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지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설란영 씨가 올라서 지금 두 발이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취지의 유시민의 폭언은 여성과 노동자를 비하한 말인 것은 물론 학력등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좌파의 지성으로 불리는 유시민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문수는 강원도 속초를 찾아서도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돈 받고 명품 백연을 받고 우린 그런 거 없다. 제가 국회의원 3번 도지사 장관했지만 제 처남은 택시기사 하거나 그렇지 한 사람도 제가 취직시켜 본 적이 없다. 자신이야말로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해온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속초 유세에서 역전 홈런이라고 쓰진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유시민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30일 청주 유세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여진다. 본인이 사과했다니까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유시민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설 여사께서 못생긴 여자가 노조한다. 이런 그야말로 여성과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아마 유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역공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를 거론했습니다. 그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연 겁니다. 반드시 진상을 잡부리 하나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처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조작을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이재명이 리박스쿨이 여론조작을 아주 체계적으로 국민의힘과 연관돼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과연 리박스쿨은 국민의힘과 연계된 조직일까요? 저도 이 리박스쿨은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과거 문재인 당선 당시에 드루킹이 김병수를 통해 문재인과 연관되었던 조직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삼권을 사실상 장악한 통치자가 된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선되면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들이 만약 다수당인 민주당에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수의 여당과 협력해서 이 비정상을 신속히 극복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춰 국회의 다수 의석도 활용하고 행정 권력도 잘 활용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리가 온다는 것을 감추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든 유시민이 설란영 여사를 두고 한 말이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지자 이를 비판하는 여성단체 이재명 지지자들이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 비하가 웃음거리인가, 유시민과 김우준이 디스베이다는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30일 오후 5시 기준 3,6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8일 올라온 이준석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声明이 조회수 400회도 미치지 못한 것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그만큼 유시민의 발언 파동은 매우 컸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논평에서 유시민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학력에 대한 비하가 진행자, 출연자, 방청객의 우스갯거리로 소비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 뒤에 유시민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비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음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지금 상식을 말한 것입니다. 그 뒤에 유시민 김우준을 향해 또 이렇게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유시민은 무슨 특권을 가졌기에 공론의 장 약속을 저버리고도 박수받으며 발언하는가. 김우준이 디스베이다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무슨 특권을 가졌기에 이를 제지하지도 편집하지도 않고 유포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광장의 여성과 노동자들이 만든 이번 대선에 그런 구태는 용인될 수 없다. 통일이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논평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유시민의 발언을 옹호하는 이들의 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댓글에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많은 글 중에 제가 하나만 추렸습니다. 유시민 말 어디에 여성 비하가 있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5천만 국민 중에 한 명 비판한 게 여성 혐오인가. 참 놀랄만한 말들입니다. 한편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음란 게시물을 TV 토론에서 거론을 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직 제명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조인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에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 유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31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해야 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다. 이준석은 이날 인천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리발로 몰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벌이 대상이 될 것이다. 앞서 조인철 등 11명은 인터넷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또 이번 발의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자 9명을 허위 왜곡 보도라며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이 30일 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후보 아들 발언을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인터넷에 범죄 일람표라고 검색만 해도 나온다.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이준석은 인천 월미도 유세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암흑의 터널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며 6월 3일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의 말이 이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정도였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이재명이 제일 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신헌법에서 유정회를 두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미 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 특검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준석은 뉴스에서 자신의 아들이 허물을 감추려는 이재명의 행동,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을 의원직 제명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선 것은 마이너스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30일 장남이 과거 인터넷에 음란물 댓글을 올렸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과인가요? 이재명은 원주 유세 후에 기자들에게서 이준석의 발언 논란과 별개로 장남이 문제성 댓글을 작성한 것은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됐고 별도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이 질문을 받자 마지못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준석을 끝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회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 과연 그것이 이준석이 오해를 한 글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그 글을 직접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이재명이 이준석의 말을 두고 한 말을 내렸습니다.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쯤 되면 거의 협박성 발언입니다. 공적인 인물은 자신과 가족의 허물을 남이 비판하는 것을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무너진 예를 봐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렇다면 왜 무너졌을까요? 백악관에 가장 오래 출입을 한 94살의 노 기자 헬렌 톰스의 말을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했더라면 그는 지금은 아주 단단한 지지도를 구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